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임명 발표는 물론이고 해외 순방 브리핑까지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개혁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넘어서 이래서 이화영을 사면 리스트에서 뺐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만 보더라도 보안 수사권은 남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머지 5명은 예비 배심원이었어요. 예비. 만약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못 나오거나 해서 중간에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예비로 5명까지 해서 총 12명의 배심원이 있었는데 이 12명, 그러니까 7명의 본 배심원들이 연호회 술파티 사건에 대해서 4대 3으로 이화영의 주장이 국회에서 이제 국회 위증 사건이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를 처음 국회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 위증 사건이 유죄로 판단이 돼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건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취재해온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나 빨간 아재 그리고 김현철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 이런 분들은 진짜 굉장히 착잡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착잡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고 선고는 이제 선고대로 받아들이고요. 네. 오늘도 2시에 원래 방송을 하려다가 그래도 이제 방송답게 하려고 몇 가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저 혼자 1인 미디어를 해도 이렇게 그래픽을 AI가 챗 GPT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이화영 1심 선고 분석을 이제 정리해 본 건데, 이제 2024년 국회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연호회 술파티를 폭로했는데,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재판 내내 검찰은 이화영이 이제 처음에 폭로했을 때는 6월 달로 지정을 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가까스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내역을 쭉 보니까 2023년 5월 17일로 날짜가 딱 특정이 되거든요. 특정이 되는데 그날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이거죠.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 그리고 아이시스 2+1 이렇게 하고 던일 담배 1갑 이렇게 산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결제 내역이 확인이 됐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쌍방울 법인카드, 이게 이제 법인카드의 이 법인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쌍방울의 박상웅 이사라는 분입니다. 이 사건에는 박상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요. 일단 검사는 박상용 검사고, 쌍방울 이사, 계속해서 김성태 회장의 수발을 들면서 왔다 갔다 했던 박상웅 이사, 이 양반은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조사도 나왔었는데, 던일 담배 1갑,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던일 담배 1갑 그리고 이제 하이트실,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 법인카드로 이렇게 산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6시 34분에 이렇게 샀다가 3분 후에 소주를 한 병 더 산단 말이죠. 더 샀는데 보면 이제 아이시스 이 생수 500ml는 총 용량이 1500ml잖아요. 근데 하이트 진로 3병은 1080ml, 420ml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60ml짜리 소주를 한 병 더 사가지고 생수통을 꽉 채운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총 소주 4병하고 담배 1갑을 2023년 5월 17일에 그 수원지검 앞 이마트에서 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배심원들이,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4대 3으로 약간, 그러니까 요때 상객 수원지검 안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이제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CCTV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재판에서 안 나온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재판에서 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던일 담배 있잖아요. 던일 담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조작 기소 지금 특검을 하기 위해서 한 국정조사 있잖아요. 근데 7개 사건 중에 4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나머지 사건은 대통령 외 사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최근에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까지
무죄가 다 나왔고 끝났어요. 그건 사실상 사실심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조작 기소, 무리한 기소, 불법 기소를 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사건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던일 담배 한갑 당시에 제가 국회에 3번 나갔습니다. 국정조사 할 때 나가서 재밌는 게 저는 거기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 봤는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까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담배 한 대 피러 간다. 담배 한 대 피러 간다. 라고 쭉 했더니 같이 타고 쭉 내려갔는데 자기들도 이제 담배를 피겠다. 그래가지고, 국회 이제 본관 나와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국회 소통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소통관 앞에,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리고 박상웅 이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박상웅 이사의 법인카드. 박상웅 이사가 자기 밑에 뭐 운전하는 친구를 시켜서 샀다. 본인이 산 건 아니고 샀다. 이렇게 샀다는 겁니다. 왜 샀냐? 그랬더니 법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괴로워서 검찰에서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마시려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던일 담배 한갑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국정조사 때 이분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담배를 피는데 박상웅 이사는 담배를 안 핍니다. 자기는 담배를 끊은 지 7년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안 폈고 김성태 회장은 제 담배를 한 두세 개를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달라고 해서 제가 줬어요. 그래갖고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저한테도 이거 뭐 기사로만 봤는데 처음 만나서 반갑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제 담배가 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가래가 끼는데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피는 담배예요. 이게 보헴 아이스핏이라는 이제 국산 담배인데 이거를 줬더니 이거 맛이 없어서 못 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못 피시는데요. 담배 못 피시는데요 했더니 던일 프로스트 던일 맨솔 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래픽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 던일 담배가 던일 프로스트라는 맨솔 담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날 같은 날 5월 17일 2023년 5월 17일 6시 34분에 담배를 피지 않는 박상웅이 돌아가는 집에서 차에서 먹겠다고 소주를 샀고 생수를 샀고 담배도 피지 않는 사람이 던일 프로스트를 샀어요. 이 담배는 어디로 갔을까요? 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좀 후회가 되더군요. 이거 변호인들한테 제가 좀 미리 알려줄 걸. 그렇다면 이번에 이 박상웅 이사, 김성태 회장 모두 다 증인신문을 했는데 요거를 아마 추궁했으면 본인은 담배 끊었고 그날 피지도 않았거든요. 끊었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 던일 프로스트 담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그런 질문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국민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7명이 4대3으로 이날 이렇게 수원지검 앞에서 샀던 소주, 저는 이걸 소주갈이라고, 생수병에 소주를 바꿨다, 소주갈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이 나왔어요. 좀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운데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검찰청에 소주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연어회 술 파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어회 덮밥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쌍방울 법인카드로 산 게 드러났는데 연어회와 연어회 덮밥은 다른 건가요? 검찰은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연어회 술 파티가 없었다고 해서 대북송금 증거 조작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어릴 때 배우잖아요.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 연어회 술 파티가 조작 수사가 없었다는 완벽한 증거가 되려면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전 수학 잘 못했습니다만 충분 조건이 됐어야 되는데 연어회 술 파티는 아주 지엽적인
거다. 지엽적인 거다. 그건 쪽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도에서 북한의 묘목과 밀가루를 2019년도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을 때 인도적 지원 사업을 했어요. 이건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배심원들은 무죄다. 이게 검찰이 어떻게 기소했냐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만한 묘목을 보냈다. 근데 이 묘목이 나중에 이렇게 자라면, 크게 자라면, 이 묘목은 8,000원짜리인데 나중에 크게 자라면 1,000만 원짜리가 돼. 이거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바치는 뇌물이야. 미래형 뇌물이죠. 미래형 뇌물. 성장을 시키고 생육과 발육을 시켜가지고 미래형 뇌물. 뭐 그렇게 치면은 벽시 같은 거 주면 그걸로 2모작, 3모작 하면 계속 뇌물이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우리 배심원들, 우리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봤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그랬는데, 지금 판사가 공소기각을 내린 이유는 앞전에 이화영 지사 밑에 있던 그 신명섭 국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요걸로 유죄를 받았어요. 일부 유죄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화영은 같이 기소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이화영을 기소를 같이 안 하고 신명섭을 먼저 기소한 다음에 유죄를 받게 해놓고, 이화영은 그 재판에 가지도 못했죠. 기소를 안 당했으니까 피고인이 아니니까 재판에 참여도 안 했는데, 이 신명섭 국장의 판결문에 이화영이 공범으로 돼버렸습니다. 공범이 되려고 하면 내가 피고인이 돼서 법정에 나가가지고 나는 내 입장을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밑에 사람이 유죄가 되면서 이화영까지 공범 유죄가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형량을 받은 건 아니지만 판결문 내용상의 유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판사가, 야, 검찰아, 니네 그때 신명석 국장할 때 같이 기소했어야지, 너는 왜 쪼갰어? 이건 아니야. 그래서 공소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무죄도 아니고 그냥 그 기소한 거, 검찰이 기소한 거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이화영이 김성태 회장한테,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후원금 좀 빨리 좀 넣어줘. 좀 크게 넣어줘. 세게 넣어줘. 몇 억, 뭐 2억 넣어줘. 라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김성태가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들의 명의를 동원해서 후원금을 쪼개서 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부탁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짜치지 않나요? 굉장히 이런 짜친 혐의들을 이화영 부지사가 수사받은 혐의가 모두 30개랍니다. 30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탈탈 털어가지고 30개 혐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 10몇 개를 기소를 한 거예요. 쪼개가지고 살라미처럼. 왜 그랬을까요? 이화영 지사가 그냥 나 이재명한테 다 대북송금 보고했고요. 이재명 지사도 다 알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까지 수사 안 했겠죠. 근데 나중에 본인이 그거를 아니라고 말을 뒤집으면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쪼개기 후원금, 뭐 이런 거는 사실 쪼개기란 말, 김성태 회장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쪼개기요? 저는 쪼개기란 말을 쓰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처음 들은 거는 검사님이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쪼개기 후원금이란 거는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대선 때 뭐 후보에게 1,000만 원, 1인당 1,000만 원까지. 그러면 1억을 하려면 10명이 동원돼야 되니까 그걸 후원금을 나눠서 넣는다. 그게 쪼개기 후원금인데, 근데 이런 주장, 억지 주장은 무죄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쉬운 거는 연호의 술 파티가 무죄가 나오고 다른 것들은 사실 좀 유죄가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 지금 10일 동안, 지난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이번 주 월화수목금, 그래갖고 선고까지 오늘 새벽에 나올 정도로 정말 빡세게, 아마 역대급 국민 참여 재판인데, 요런 정도의 참여 재판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수원지검 박상영이 근무했던 1313호 현장 검증까지 다 했었거든요. 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배심원들이 판사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배심원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거를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2번 북한 묘목 밀가루, 야 니네 이거 묘목으로 뇌물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야 밀가루 같은 거 가지도 않았잖아 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배심원들은 전원 이건 무죄라고 봤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판사가 배심원 말을 들으려면 여기다 무죄라고 써야죠. 근데 판사가 이거는 무죄가 아니고 공소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배심원 재판이란 것은 배심원의 의견을 판사가 참고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1번 연호의 술 파티 같은 경우는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하는 게 이화영 측이잖아요. 없었다는 그냥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잡아떼면 되는 거고, 근데 있었다는 걸 입증하려는데 그 공간 자체가 검찰 아닙니까? 검찰청사. 그 반대 입장이라면, 만약에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였다면 뭐 자기들이 내부에 있는 CCTV고 뭐고 온갖 증언,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 수사관들의 증언, 실무관들의 증언, 뭐 경비들의 증언,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거를 입증했겠죠. 근데 피고인,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검찰청사 내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려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편의점 앞에서 산 것까지는 어떻게 확인했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검찰은 계속해서 당신은 그때 국회에서 6월 달이라며 날짜도 2번 바꿨잖아. 근데 지금 뜬금없이 법인카드 5월 17일? 왜 한 달이나 차이가 나지? 이거를 계속 배심원들 앞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이 날짜.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 기억, 옛날 기억을 심어주거나 이 기억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야, 너 날짜 틀렸잖아. 그거 아니야. 그래서 혼돈을 준 다음에 자기가 가르쳐 줍니다. 남욱 변호사 저기 이 자리에 저희 매봉쇼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거를 알려주니까. 김성태가요 1년간 수원지검에 구치소에서 출정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조사받으러 365일 동안 184번을 나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만 나갔나요? 김성태 밑에 있던 방영철 부회장도 나가고 그 공범들이 다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하고 핵심은 그거잖아요. 검찰청사 안에서 공범들을 모아놓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진술을 일치시키고 진술을 연습시키고 이게 핵심이죠.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연호의 술 파티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국민의힘 오늘 아까 기사 보니까 국민의힘 아주 신났던데. 이게 참 언론이 본질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박상용은 이제 벌써 신났어요.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박상용이는 저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배심원 4대3 의견으로 이화영 지수 신빙성 없다 이렇게 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기사 보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진도 이런 걸 썼네.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의도가 있는 기사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이거는 이제 정성 호랑이 장관이 지시해가지고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벌인 건데, 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는 검찰청 소주가 반입됐고 그 이제 연애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고검 저거 인권침해 TF에서 한 6개월 정도, 6개월 넘게 저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 판사가 법원에서 서울고검 수사한 거 좀 자료 좀 보내요. 결론까지 냈거든. 보내요라고 했는데 서울고검에서 그 자료를 법원에 안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 검찰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수원지검의 그 조작 수사를 서울고검의 수사 자료로 입증할 수도 있는데 그 자료를 법원에서 보내라고 했는데도 안 보냈던 겁니다. 저 자료가 가고 그 자료가 변호인들에 의해서 배심원들에게 아주 쉽게 세세하게 설명이 됐다면 이런 결과는 또 안 나올 수도. 왜냐하면 지금 4대3이었잖아요. 한 명만 입장을 바꿔버리면 이건 무죄였죠. 위증은. 연애의 술파티는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검찰과 싸우다 보면 검찰은 결국 검찰 지들끼리 감찰하고 뭐 했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한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입니다. 일단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박상용이는 뭐 거의 우리 박상용 검사님은 아주 그냥 연예인 다 됐어요. 자신의 SNS에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뭐 이제 본인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박상용 본인이 했던 불법 행위는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연어의 술 파티는 수많은 불법 행위 중에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목소리도 나오고 여러분 이 박상용 검사의 육성 파일 다 들으셨는데 대한민국의 검사가 아닌 공무원이 본인 만약에 박상용이 검사가 아니고 뭐 어디 무슨 어디 군청의 공무원이야 아니면 군수야 아니면 어디 중앙부처 어디 문체부의 뭐 국장이야 서기관이야 사무관이야 이랬다고 하면 그 육성이 나왔어요. 자신의 비리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진작에 파면되고 해임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결정적인 본인의 육성까지 나왔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그냥 돼버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가 뉴스공장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분이잖아요. 그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공수처에. 윤상현 의원이 총선 때 자기 윤상현 TV 콘텐츠를 홍보업체를 시켜갖고 한 5, 6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놓고 돈을 안 줬어요. 안 주고 나서 이게 나중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 홍보업체 대표를 불러다가 텔레그램 폭파해라. 변호사 내가 사줄게. 얘기하는 육성 파일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뉴스타파에서.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틀고. 근데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그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이 됐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조사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기관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한 육성이 나온 사람이 국정조사 위원장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는 지금 윤상현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핑계로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소환 통보가 와도. 소환 통보는 본인한테 하니까 우리는 알 길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공수처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이재명 정권 내에서 바뀐 것 같지만 잠시 바뀐 척하는 거지 진실되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또 보여드리면 저기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지금 저도 착잡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또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그린다면 이렇게 안 그릴 것 같은데 AI가 지 맘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대북송금 수사는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의혹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가장 큰 원, 이 불법의 가장 큰 원에서 연어의 술 파티는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하나인데 요게 이제 없었다고 해도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비중으로 치면 뭐 한 5%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진술을 번복시키고 검찰청에서 술 파티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압박 수사가 있었고 이건 김성태가 압박을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도 했으니까 근데 이 연어의 술 파티라는 것은 검찰청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파생 사건. 본질이 아니고 파생 사건일 뿐이다. 이게 그냥 깔끔하게 무죄가 나왔으면 이런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되는데 이게 지금 배심원들이 4대3으로 단 한 명의 생각이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북송금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제가 보니까 조작기소 특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조작기소 특검을 지금 이제 여당이 하려고 해요. 여당이 발의해서 국정조사 때 조작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또 하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매불쇼에서 제가 나가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검찰과 국정원 이거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2023년 3월 29일에 수원지검에서 국정원 이거 박상유가 보낸 거죠. 국정원 쌍방울 대북송금 문건을 국정원 거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문건 있으면 주세요. 아니 볼게요.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으로 보내서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국가정보의 정권 바뀌고 나서 압수수색하기 전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러 가기 전에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갔다가 압수영장 받고 그냥 갔다가 검찰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도윤 부장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나가서 감찰부서장을 하고 있었는데 친절하게도 수원지검에 공문으로 회신을 해줍니다.
세상에 어느 국정원이 검찰에서 그거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영장 없이 회신을 해줍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국정원과 검찰이 이런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오갔다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허락하거나 이거를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뭐 그거 보고 싶다고 보여주나요? 그리고 이 유도윤이라는 사람이 검사예요. 66건의 국정원 문건을 지가 열람해. 근데 다 보니까 66건 중에 53건이 이상해. 야, 이거는 법정에 만약에 나가면 사건 뒤집힐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53건을 숨기라고 비닉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이번 국정조사할 때. 그럼 이 53건을 재판부에 제대로 냈다고 하면 대북송금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숨겼죠. 이틀 후 5월 12일에 박상용이 재판부에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좀 해주세요 라고 재판장한테 이제 의견서를 냅니다. 완전 짜고 친 거잖아요. 지금 날짜를 보세요. 숨겨놓은 다음에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일주일 뒤에 영장이 나와가지고 수원지검이 유도윤이 아까 13건 빼고 53건 숨겼고 남은 13건만 압수를 해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6월 14일 수원지검은 재판부에 국정원 직원을 비공개 신문 요청한다. 이건 뭐냐면 그 13건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이분도 국정조사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대북송금이요? 뭐 북한에 그 돈을 주려고 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비공개로 진행을 해서 언론의 기사가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제가 뉴스타파에 있을 때 최초로 이 국정원 문건 압수한 거랑 그 국정원 블랙 요원의 진술을 처음으로 제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만 보도합니다. 저희만 보도해요. 레거시 언론, 큰 언론들은 쓰질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이란 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21일에 검찰과 이화영 측이 2차 국정원 압색을 가요. 왜? 이 지금 직원이 문건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저것도 더 있는데 그거 왜 안 가져왔어요? 이 블랙면이 폭로를 해버려요. 제가 이제 그 법정 증인 녹취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있구나라고 그랬고 이번엔 이화영 측 변호사가 같이 가요. 같이 가고 32건을 추가 확보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유도윤 부장검사가 검찰에 미리 파견 나가서 53건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문건을 숨겼다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드러났어요.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본질은 이거예요. 연어의 술 파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연어의 술 파티, 뭐 술을 먹었든 연어회를 먹었든 뭐 육회를 먹었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받고 뉴스타파와 제가 이제 수사받는데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 불었고 조유행에게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이거 가지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제가 수사를 받을 때. 야, 윤석열이 안 타줬다는데 다른 검사가 타줬다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윤석열이 안 타줬다는데 거기 수사관이 타줬다는데 심지어는 야, 커피 아니라는데 캔커피라는데 뭐 이런 분도 있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윤석열이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든 뭐 게토레이를 줬든지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조우영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박영수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형님 박영수한테 부탁을 받고 빼줬는지,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윤석열이는 얼마 전에 뉴스타파 재판에 나와서 박영수는 내가 아주 친한 선배님인데 수시로 뭐 전화해가지고 누구 조사받고 하면은 걔 좀 그 검사들한테, 수사관들한테 잘해주라고 얘기해주려고 전화를 했다라고 증언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본인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본질은 윤석열 커피, 연어의 술 파티는 윤석열 커피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이 커피 안 타줬으면 조우영이 윤석열의 그 당시에 뭐 봐주기 수사모와 부실수사 범죄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할 때 굉장히 쉽게 야, 연어의 술 파티는 거짓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근거가 뭐야?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어. 배심원들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4대 3으로 한 명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서울고검의 TF에서 진상조사했던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던 얘기 그런 얘기 없잖아요.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이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본질은 이미 국정원에서도 조사가 끝난 사안이다.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법원에 내서 제출을 받아서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 조사를 담당한 국정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부당거래 일지 이 나온 내용을 감찰한 감찰 담당자가 재판부에 나와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됐다면 이게 4대 3으로 나올까? 단순히 연어의 술 파티는 연어의 술 파티의 어떤 상징을 가진 윤석열 커피처럼 상징이지만 제가 공격받을 때도 야 윤석열이 커피 안 타줬는데 뉴스타파가 공격받을 때도 야 다른 검사가 타줬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검사가 커피 타줬으니까 니네 보도는 허위야 가짜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이게 반박하고 설명하려면 말이 구구절절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하여튼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시원시원하게 뭐가 안 바뀔까 그런 생각 들고 어제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저희 댓글창이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해설 방송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면 좋은 일들이 쭉 있다가 호사다마라고 해요. 좋은 일 쭉 있다가 안 좋은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 안 좋은 일이 한 번만 딱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도미노처럼 쓰나미로 쭉 왔다가 대신에 이제 그걸 잘 견디면 다시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인생이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조금 엎친 데 덮치는 격, 첩첩산중, 사면초가 이런 사자성어들이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하고요. 그나마 오늘 비가 와서 좀 날씨가 선선해서 다행이지 이거 날까지 더웠다면 진짜 열받을 뻔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로 이제 바뀌고 나서 수사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이 아니라 일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야. 네. 내 의견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일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4, 5개월 만에 그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권펠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 그 수사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면 이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사팀을 그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읽고 왔습니다. 이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일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당당히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게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있었던 범행이고 그런 내용으로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원칙과 판결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하여튼 판단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1심 재판 선고 결과에서는 이 기사팀에서 그런 변경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됐지. 깔끔하게 정리됐지. 네. 자, 윤석열 정권의 이기 수사팀은 대장동 업자들을 회유와 압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시키려 했던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증언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사 정일권이가 남욱에게 뭐 배를 가른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이제 생각나지. 예. 그거 이제 법정에서 진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죠. 네. 자,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압박도 하면서 남욱 변호사도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남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대장동 사업에 함께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강일 대표라는 분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계셨는데 초기 사업자. 예,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다른 분의 소개로 현장에 있는 변호사로 참여를 했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이강길 대표가 사업권을 포기하시고 이제 뭐 조호영 대표가 그걸 인수하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주들이 이제 찾아오셔갖고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뭐 처음엔 뭐 제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 두세 번 고사를 했는데 그 대장동 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그 안에 종중분들 주도 그 민간 개발을 주도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제 좀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그렇게 서너 차례 얘기를 하셔서 이제 2011년 7월 달에 이제 제가 뭐 제가 혼자 맡은 건 아니지만 제가 대표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 대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강길 다음 대표예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이강길 씨가 하고 나서 조우영 씨가 10년 10월경에 대장동 사업권을 삽니다. 주식 양도 양소 계약서를 써서 사요. 그 브로커 네, 조우영이. 왜 샀냐면 이강길 씨는 안 팔고 싶죠. 근데 부산저축은행 대출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강길 너 계속하면 우리 대출금 회수할 거야. 아. 네, 너 연장 안 해줘. 압박을 해요. 그게 전형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이 그 사업권을 빼는 거. 여기 얘 돈 될 것 같으니까. 그 조우영을 내세워서 부산저축은행 회장에 저희 처남이잖아요. 그래갖고 조우영이 그걸 인수를 했는데 2011년 2월에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가 터지네.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돼버리니까 너무 사건이 크게 터졌구나. 예, 이 양수양도 계약을 완료를 하지를 않아요. 못해요. 내가 지금 잡혀가게 생겼는데. 근데 조우영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철이란 분이 있었고 김용철이란 분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기에 주인은 땅 주인들이잖아요. 땅 주인들이 김용철 말고 나무기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2011년 7월에 대검중수 수사 도중에 대표가 된 거예요. 수사 도중에.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김만배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민간 개발을 제가 2011년 7월부터 2014년 이제 8월 말 9월까지 민간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유동규 나옵니다. 이제 유동규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금전 거래가 있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책임을 지겠다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건 제가 뭐 그걸 책임 지셔야 부인하거나 됩니다. 그렇게 그런 네. 얘기를 드리는 게 근데 아니고 유동규한테 준 돈을 이재명 시장이랑 엮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렇지. 내용이. 그리고 2014년 말부터는 이제 제가 뭐 수사받는다는 이제 이유 때문에 제가 사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김만배 회장님이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뭐 지금 화천대유 이런 네. 걸 만들었고 진행하셨고 저는 이제 그 중에 제 여태까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천화동이 4호라는 걸 받았죠. 개꿀이죠. 아니 근데 사업. 남욱 변호사 입장 제가 이제 기록을 다 본 입장에서 보면 김만배 씨는 처음에 법조 기자잖아요. 네. 대장동 그렇고 조우영의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용역 브로커였어요. 법조 브로커. 그래갖고 조우영한테 그때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주고 1,500만 원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가 딱 보니까 여기 될 것 같은 거예요. 2012년까지는 이 업자들의 그런 여러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네. 한 13년경부터는 그냥 자기가 지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원래는 그 지분 절반이 남욱 변호사 거였어요. 절반이. 와. 네, 49%하고 원래는 정재창 뭐 복잡하니까 네네. 절반이 남욱 변호사 거였는데 급기야는 김만배가 남욱 것까지 뺐습니다. 본인이 50%, 49% 먹어요. 와. 그래갖고 남욱 변호사 24%죠. 25%. 25%.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절반을 줄여버리고 김만배가 그거를 절반을 독식을 하죠.
독식을 하는데 그 이유는 2014년 말부터 수원지검하고 경찰청이 수사를 해요. 그때 조우영 씨도 하고 여기도 남욱 변호사도 수사를 받으니까 야, 넌 빠져. 너 있으면 넌 수사 받으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김만배가 사업장을 접수하는 거죠. 와. 배려하는 척하는 거. 진짜 이거 그렇죠. 완전 영화 같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 그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의 검찰이 김만배와 남욱을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김만배와 남욱 이가 왜냐하면 이제 남욱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김만배는 입을 지금 안 열었잖아요. 김만배는 단 한 번도 검찰이 협조한 적이 네, 없어요. 협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근데 번도 없어요. 김만배와 남욱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 이제 제가 2015년 4월 달에 그 5월 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김만배 회장님께서 법조기자셨고 뭐 변호인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곽상도 50억 클럽 네, 나옵니다. 곽상도 저희 변호인이셨고 박영수 박영수 특검 나옵니다. 제 변호인이셨고 50억 클럽 다 나오네. 예, 뭐 그런 분들 외에도 뭐 여러분을 소개시켜 김홍일. 주셨. 김홍일은 네. 이제 조우영의 아니, 그 변호인. 대검 중수부장 있죠. 김홍일. 네, 김홍일. 2011년에 네. 그 사람이 조우영을 도와줘요. 2015년에. 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요. 봐준 적도 없고. 근데 김홍일 전직 대검 중수부장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조우영을 그 당시 조우영은 변호했습니다. 네, 와. 세정에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됐다가 6개월 만에 무죄로 풀려났는데 네. 재판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쨌든 김만배 회장님께서 이제 그 당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었고, 뭐 저보다 나이도 8살 많으시고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친형처럼 계속 따랐는데 이제 수사를 받고 2기 수사팀에 와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느 검사님이 오시더니 너 그 2015년도에 왜 구속됐는지 알아? 그래서 뭐 왜요? 그랬더니 너 김만배가 작업한 거야. 아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김만배가 작업해서 너 구속된 거야. 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이게 네네네. 김만배가 그때 작업해서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너가 사업장을 뺏긴 거야. 너 몰랐지? 우리가 다 확인했어. 오. 그러면서 2015년도에 저를 구속시켰던 검사님 어. 하고 내가 그 형하고 친해. 오. 이제 마치 이제 고까지만 하는 거죠. 마치 다 들었던 것처럼. 아. 근데 또 희한하게 김만배 회장님의 현재 변호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수원지검장이셨어요. 저를 구속시킨. 와.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눈이 확 돌았죠. 돌겠네. 네. 그러고 나서 몇 차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간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김만배 회장님 욕을 엄청 하고 다 그 김만배 회장님이 한 거다. 막 이런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작년 11월 7일 날 제가 저 증언을 하고 나서 그 유동규가 녹취록을 이렇게 뭐 저와 관련된 반대되는 녹취록을 막 맞습니다. 풀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가 이제 절정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김만배 회장님 욕을 엄청 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형 얘기가 맞아. 만배형이 나를 뒤통수 그때도 또 뒤통수를 치고 이번에도 또 뒤통수를 쳤네. 미국에서 들어오면 협조만 하면 된다고 검찰이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주범이 됐고 지금 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달리게 하는 거 보면 아 이거 만병이 뭔가 또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어요 검사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아 유동규랑 한번 전화해봐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 공범이 재판받고 있는데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전화를 안 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를 하길래 고 이제 2023년 3월 4월 통화를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녹음이 돼 있고 되게 신기한 건 제가 지난 법정에서 그 녹음을 틀었거든요. 틀었는데 2번하고 3번이 돼 있어. 그럼 1번은 왜 안 낼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이게 저만의 의문인데 아, 네. 1번도 있을 텐데 나랑 얘기한 게 유동규랑 통화한 네. 내용. 그건 또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불리한 안 내는 거 아니까. 그래서 네, 어찌됐든 그런 뭐, 과정을 통해서 김만배와 남욱은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복수심을 활용해서 검찰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남욱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을 텐데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남욱이 유동규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건너갔고 그것이 이재명에게 건너갔다. 요 그림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우리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에게 돈을 준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김용 알아요, 몰라요? 일단 정진상 실장은 제가 법정에서 처음 봤고요. 와, 법정에서. 이름이야 들어봤죠. 뭐 용의 근데 핵심입니다. 네, 저는 법정에서 처음 봤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그 시의원 그 당시에 그 시장 선거 때 길에서 그냥 여러 한 3, 40명 있는 데서 악수 한 번 하게 답니다. 와. 뭐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예.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돈을 줄 때 그분들 얘기가 나왔거나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조인이시고 네. 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유동규 그렇지. 본부장께서. 근데 이제 2022년 10월 달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에 이제 검사님들이 왜 들었다는데 너한테 얘기 다 했다는데 왜 넌 기억을 못하니 그 중요한 거. 아, 유동규가 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는 왜 기억 못하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검사가. 이제 그러고 나서도 잘 답정론에. 모르겠다 그랬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딴방에 또 옵니다. 와서 검사님하고 와서 네. 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때 왜 기억을 못해. 이제 저희가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받았는데 그러곤 또 이제 뭐 나중에 재판 가면 또 막 얘기하고 잠깐 야 왜 기억을 못해. 이제 그게 하나는 내가 진짜 기억을 못했나. 또 하나는 야 이 얘기를 해야 내가 안 죽고 사는 건가. 그럴 수 있겠다. 네. 뭐 이제 이렇게 이게 복합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저도 들은 것 같다. 그때 그 얘기를 이렇게 그렇게 된 된 거죠. 거야. 네.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나무 죽인답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 꼭 만들어낸 보면 뭐 어찌 됐건 조작을 뭐 하시네. 법률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뭐 제가 져야 되는 이거 부분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지겠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뭐 마주치기라도 하면 네. 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네. 대장동원 최초의 정영학 녹취록 그렇죠. 그게 아주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분 그분. 있지도 않은 그분 때문에 결국 대선판이 뒤집혔고 맞아요. 네.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녹취록 중에 저희 이제 유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뇌물이나 이런 걸로 김용, 정진상, 뭐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많은 녹취록 중에 지금 추가로 이기 수사팀에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죄를 받은 배임의 유죄 증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 얘기는 그 부분은 다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요. 와, 이거 정말 그 무서운 많은 얘기야. 녹취록 그 많은 녹취 중에 예. 이재명이 없고 예. 김용 없고 없어요. 정진상 없다는 없어요. 얘기야. 예.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한두 개가 아니라 와. 몇십 시간입니다. 뭐 네. 37시간인가 그렇더라고요. 와. 그 많은 대화를 그러니까 저희가 정영학 회계사님 외에는 저희가 녹음을 하는지 몰랐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진상 김용 씨가 관련이 돼 있고 저희가 진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배임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당연히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녹취록이 있어야 하나라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은 다 유동규의 진술밖에. 그 없어요. 관련된 거는 그러면은 그 428억이라는 그 액수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건 결국은 이재명 정치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건데 네. 검찰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428억은 유동규가 받기로 한 액수가 맞습니까? 그것도 판결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김만배는 이게 빈말일 수도 있고 진짜 안 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달래기 위하거나 또는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얘기 했을 수 있는데 네. 정말로 안 줄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유동규가 그 얘기를 듣고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약속에 해당하기는 해 보인다. 판결문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428억의 약정도 자체가 확정됐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1심 유죄가 난 1심 판결에서조차도. 네네. 예. 근데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저수지, 선거 자금, 네. 나중에 노후 자금까지 갔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팩트는 네. 실제 있었던 일은 2021년도 초에 유동규 본부장께서 김만배 회장님한테 돈을 받고 싶다. 이건 팩트예요. 받고 싶어 했어, 실제. 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받아서 개인이 미국에 있는 이제 누나하고 큰 딸을 위해서 미국의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의 임대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 딸을 케어하고 싶어 해서 그걸 알아봤어. 근데 이게 갑자기 202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수지 선거자금 노후자금으로 변한 거죠. 아니 근데 변호사님, 네.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유동규는 428억을 받고 싶어 했고 이걸 받아서 미국에서 요렇게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를 알아본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돈을 송금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거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수출업을 하고 있는 제 후배한테 야 미국에 돈을 뭐 한 1,000만 불 정도 그 당시 돈으로 130억인데 네. 이 정도를 보내서 건물을 사고 이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니?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알아본 적이 있어요. 뭐 거기 로펌도 알아보고.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어려웠고 김만배 회장님이 실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죠. 하지만 알아본 근거가 있어요. 알아본 근거가 그렇죠. 그게 객관적 근거로 남아 있죠. 있어요. 뭐 이메일도 있고 이메일 있어요? 이제 그걸 확인은 못했지만 그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형 내가 알아본 거 다 있어. 이 정도 워딩을 하더라고요. 예. 아 그게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서 나오거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은. 아직 특검에서 야 이거 대박 사건이네 이거. 특검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아, 이재명의 이거 처음에 큰일 검찰이 나는데?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의 선거자금이라고 했는데 428억인데 돈이 하나도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맞죠. 선거자금에 관계 없어.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검찰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언론에 흘려요. 그러니까 언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노후자금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저수지에 돈을 박았다. 이거는 이재명의 노후자금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유동규가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지금 네네.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런 말을 할 분위기입니까 이게 윤석열 그렇죠. 검찰에서. 네. 근데 이게 지금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특검을 못하게 하려고 날린 거죠 지금. 아 지금 야